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91페이지. 3번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종래 용도구역 중 그나마 좀 중요성이 있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얘는 지정권자부터. 자,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그 있죠. 시도지사는. 그럼 시도지사에다 원칙 딱 쓰시고요. 대도시장은 또 안 돼요. 대도시장은 또 안 되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애 요청을 받아갖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치. 그럼 시가화, 이 시가화라는 말은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 우리 도시가 개발되는 모습, 도로부터 나고 도로를 따라서 건물 지어지고 이런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라고 그래요. 시가화. 그래서 시가화는 이꼴 개발입니다. 개발.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 난개발이죠. 난개발.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스프롤 현상. 그래서 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 5년 이상 20년 이내 거다. 그렇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밑줄 거기다가는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단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지정권자가 되고요.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뤄두겠다. 유보하겠다. 자,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이 되죠.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한다 그래요. 유보.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얘는 그냥 도시마다 뺑 둘러갖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된 게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세종시 같은데 세종시 주변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수도권에 영종도 있죠. 영종도. 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영종도.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다 실효가 됐는데요. 그 영종도 옛날에 조그만 섬이었는데 여기 막 매립해갖고 큰 섬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뭐 지었어요? 인천국제공항. 국책사업으로 공항이 그냥 들어오니까 영종도가 들썩들썩하면서 주변에 뭐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부터 찔끔찔끔 때려짓는 난개발 현상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밀어두겠다,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시가화를 유보. 그래서 유보라는 것은 밀어둔다 그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하겠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요게 핵심이에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냐. 유보기간까지 다 결정해갖고 지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시도지사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그럼 얘는 딱 몇 년간만 묶어두는 거예요. 10년. 10년간만 유보 묶어두는 거고 유보기간이 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갔다. 그러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입니다.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만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그래서 요거를 한시적으로만 유보한다. 그래요. 한시적.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영어로 타임 조닝 이렇게 불러요. 타임 조닝. 한시적으로만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하고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 풀어주기 전까지, 해제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제일 센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한시적으로만 묶어두는 거니까 원칙은 시도지사예요. 원칙은 시도지사. 그런데 이런 국제공항 같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먼저 봐요. 시가와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라는 게 뭐예요? 동태탕? 그런 게 아니고 인구의 이동을 얘기하죠. 이동. 또 토지 용사 이런 것들 고려해 갖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도 다 결정한다. 즉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몇 년짜리냐 유보 기간까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 갖고 지정하고요. 그 위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실효. 실효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라고 그래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하에서 공법에서 실효된다, 해제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예를 들어갖고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틀려요.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효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묶어두는 개념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까요? 94페이지로 합니다. 94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94페이지 맨 위에.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 줄? 줄여갖고 해수부 장관, 해장이라고 그러죠. 해장. 해수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애 요청을 받아갖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나 인접 토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죠.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무조건 권한자가 누구냐? 해수부 장관이 됩니다.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인접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예제, 그 24회 때 기출문제 써놨는데요. 뭐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 풀어볼 수가 있죠. 자, 국토법에서 용도구역 지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용도구역 지정하는 거 다 지금 우리 읽어봤듯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땡. 그럼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4번 질문 가볼게요. 4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땡.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하죠.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땡.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뭐 쉽게 틀렸다. 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3번은 지구단위 계획 파트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거 가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인데 자, 얘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따질 때 6번에 따로 써놨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종래 용도구역.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금 봤던 이 종래 용도구역들은 다 개발을 억제, 못하게 하려고 지어하는 거죠. 개발 못하게 하려고 지어하는 건데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지규제, 건축에 관한 규제를 뭐 해준대요? 최소 다 풀어가지고 충수제 아닌 거 다 풀어갖고 막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게끔 각종의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줘갖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옛날에 우리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빚내갖고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막 빚내갖고 아파트 사라고 막 장려한 결과가 지금이 된 거죠. 투기 그냥 엄청 해대고 돈 된다. 돈 또 눈이 멀어갖고 딱 투기해도 투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그러죠.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그래서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작년부로 효력이 없어질 거였어요. 일몰이라고 그래요. 일몰. 없어질 제도였는데 작년 말에 국토법이 개정되었고 5년 연장. 그래서 2024년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이니까 내년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죽 다 살아났으니까 올해 그냥 한 문제 또 나왔죠. 29회 때 한 문제, 30일에 때 한 문제. 요새 용도구역 중에서는 얘가 가장 잘 물어보는 논점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래서 한번 지정 볼까요? 가로 1번 지정 대상.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밑줄. 자,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결정권자 원칙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항상 높은 사람도 써주니까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지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갖고 도시 정비를 촉진. 거다 그렇죠? 도시 정비는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육성한다는 게 개발. 지역 거점을 육성, 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가 있네요. 목적은 뭐래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얘는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그리고 자, 구체적인 지정 대상이 박스에 기역부터 옆에 이제 미음까지 그 5개죠. 그게 29회 때 그냥 단독 기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 문제 나왔죠. 그럼 기역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그다음 니은번 철도, 역사, 터미널 같은 좀 옆으로 하셔갖고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철도 역사, 서울역, 그럼 구 서울 역사 있죠.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구 서울 역사. 그거 지금은 박물관으로 써요. 박물관. 박물관 한번 구경하러 가보셨어요? 아무튼 그 철도 역사, 그 서울 역사. 요새 이제 신청사 지어갖고 거의 막 KTX라든지 다 그냥 거대한 청사를 새로 졌는데 그 구 서울 역사 뒷동네. 그게 서울 한복판인데 그 구 서울 역사 뒷동네가 달동네. 거지들 살고 있는 아주 좀 불량한 동네라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재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역사 뒷동네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서울 한복판이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 땅값 비싼데 그런데 그냥 재개발 못해요.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성이 생겨갖고 재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 서울 역사 뒷동네 이런데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하기 위해서 각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디귿번 3개 이상, 3개 동그라미. 그 2개 하면 안 돼요.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전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전철.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결절지.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결절지. 결절이라는 게 결합했다가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3개 이상 전철 노선이 결합했다가 갈라진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환승역이죠. 환승역. 그래서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또는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러면 3개 이상 전철 노선의 환승역. 그리고 뭐라 그래요? 트리플 역세권. 자, 우리 더블 역세권도 엄청난 건데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초역세권.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개발하겠다. 그럼 우리 서울에
트리플 역세권 뭐 어디 있어요? 왕십리 또는 청량리, 용산 이런 데 있죠. 동대문 역사 이런 데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를 집중적으로 재개발. 그럼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역시 땅값 비싼 곳이죠. 초역세권. 그러니까 인센티브 엄청 줘야 재개발 사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으로 청량역사 뒷동네. 우리 청량역사 뒷동네 이런 데가 아주 유명한 동네였죠. 58 뭐 해갖고 홍등감 별로 안 좋은 동네였는데 거기 지금 싹 철거돼갖고 초고층 주상복합 주복 올라가면서 그냥 집중적으로 재개발돼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원하고 각종의 인센티브 주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합니다. 리을번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물에 밀집한 주거지역, 주거 동그라미 또는 공업지역, 공업 동그라미로서 정비가 시급한 것, 즉 정비 재개발이 시급한 곳인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그러면 안 돼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그 다음 미음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자, 이게 29회 때는 정답 지문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게 주고 얘 바꿔갖고 뭐 끝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이딴 식으로 바꿔갖고 그게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그 미음번 맨 앞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우리 공법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죠. 우리 공법은 공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6개 개별 법률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6개 개별 법률을 공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무슨 법? 이게 무슨 법을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94페이지 그 맨 밑에 94페이지 페이지 옆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무슨 법 하고 있는지 법률 이름들 다 써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 1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국토법 배우고 있는 거죠. 국토법. 공법에서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 법률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6개 개별 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시 미음번으로 오셔갖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 우리 배우지도 않는 법이에요. 그 배우지도 않는 법의 내용을 그 이름 띡 바꿔갖고 물어봤다.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우리 배우는 6개 법률의 내용을 물어봐도 틀리는데 그 배우지도 않는 법률의 이름을 바꿔갖고 물어봤다. 아주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의가 없는 문제들은 역사적인 거예요. 한 번 나오면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미음번 이런 거는 다시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자 논점 다시 물어본다면 디귿하고 리을이요. 디귿하고 리을. 디귿 몇 개 이상? 3개 이상.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반경 1km 이내. 또 리을번 정비가 시급한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 이런 것들이 다시 물어볼 만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여기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요. 자, 용도구역도 이제 이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하는지 이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소개한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우리가 뭐 들어가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이름만 쫙 소개해서 본 건데 이것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공법이 그래서 벽이 그냥 딱 막혀 있는 거죠. 벽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다 다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한 방에 다 들어오고 이해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다 외우겠다.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 특히 민법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죠. 민법이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올라와야 나머지 과목들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법은 인강 빼먹지 말고 매주 올라가는 것들 꼬박꼬박 챙겨갖고 듣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당분간은. 자, 이런 것들 계속 우리 처음 접하는 것들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이어갖고 보는데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설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5번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먼저 쓰고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먼저 볼게요. 자, 99페이지 가볼까요? 99페이지 4장의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파트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왔는데 올해 30일의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올해 30일의 때는 또 쉬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의에서 그냥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32회 시험에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의부터 한번 봅니다. 99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바로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그게 30회 작년 그냥 한 문제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동그라미. 항상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습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거기다 밑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밑줄 하기 위하여 뒤에서 딱 끊고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만 그냥 4줄이나 돼요. 의의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 4줄 딱 써놓고 얘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냥 한 문제 30회 때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길어갖고 끊어서 읽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목적은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뒤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간단한 의.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앞부분이 키워드죠. 어디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이름만 따로 바꿔갖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부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일부에다 수립할 때. 그럼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거 어디겠어요? 우리 도시군 계획하면은 두 가지 얘기하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 계획, 관리 계획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 그러면 틀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러면 그건 무슨 계획이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특별시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요. 전부를 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조사만 기초조사 같은 것만 몇 년씩 걸려버리죠. 신속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왕십리동. 자, 여기다가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왕십리동은 서울특별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부에다 수립했을 때는 이름만 따로 뭐라고 부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 왕십리동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게 따로 불러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 범위의 차이. 관할구역의 전부에 수립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구분해서 이름을 써요. 그럼 일단 무슨 동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거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을 해요. 구역부터. 그래서 왕십리동에 지정했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왕십리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기니까 왕십리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 많이 있죠. 강남은 뭐 역삼 지구다, 노년 지구다 이런 것들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저거의 줄임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그냥 다 공법은 주위에 널려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관할구역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공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이제 중간에 목적.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중간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한대요. 그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능이 증진되죠. 미관을 개선시켜 주니까 환경도 좋아져요. 그게 다 똑같은 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뭐 하는 거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게 목적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 그리고 도시공관리 계획도 관리한다 그랬죠. 관리.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한대요. 우리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거나 보전할 곳은 보전.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계획이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건지 우리의 의미 한번 따져보면 옛날에 60년도,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 옛날에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보면 이게 중심지부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중심지. 개발하면서 원주민들 보상금 몇 푼 받고 다 쫓겨나가는 거죠. 다 쫓겨나가고 저 외곽적으로 나오니까 땅들이 쫙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주택, 건물부터 때려 짓는 거예요. 주택부터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제 유입이 됐어요. 주민들이 들어왔다. 그럼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각종의 기반 시설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안 돼요. 자, 이렇게 건물부터 때려 지어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더라. 자,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난개발. 그래서 옛날에 60년, 70년 옛날에 개발된 동네들은 다 난개발된 거야. 아무 개념 없이 난개발.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이 뭐겠어요? 학교.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군에 따라서 그냥 아파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럼 학교 요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는 집 옆에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가깝게.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멀리 버스 타고 회수권 내고 추억의 회수권, 할도 회수권 내고 버스 타고 중고등학교 멀리 1시간씩 막 다니고 그랬죠. 왜 그래요? 집 옆에 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멀리 그냥 외곽 쪽에다가 학교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씩 개고생하면서 통학하고 우리가 그랬던 기억들 벌써 뭐 없나요? 아무튼 그래서 멀리 학교 다니고 아주 불편했어요. 공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공원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건물부터 때려져 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하죠. 이렇게 난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난개발된 동네를 현대화해서 다시 개발합니다.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럼 재개발하는데 옛날같이 난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할 동네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갈지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수립하죠.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개발할 동네라고 그래요. 이 동네 기존의 노후불량 건물들 싹 철거 밀어버리고 싹 철거해서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개발하는데요. 이거 좀 확대시켜 보면 그러면 싹 노후불량 건물 철거 밀어버리고 옛날같이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부터. 그래서 주위에서 새로 개발하거나 다시 개발되는 것들 보면 싹 터 닦고 갖고 기반시설부터 싹 깔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에 공원도 조성합니다. 공원 아주 요새 공원 또 필수예요. 왜요? 개 산책시켜야 돼. 개 산책. 개 또 매일매일 산책 안 시켜주면 개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개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공원도 여기다가 조성. 그리고 이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배치가 되면서 반듯반듯한 큼직큼직한 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를 영어로 블럭이라고 그래요. 블럭. 그리고 이런 블럭 안에서 각각의 필지들을 구획해갖고 1번지, 2번지, 3번지 지번을 쭉 구역. 그래서 이게 건물 짓는 땅이 되는 거죠.
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듯반듯하게 땅을 만들어 놔야 거기다 건물도 짓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게 해서 반듯반듯하게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 그래. 구획 정리. 반듯반듯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 땅에다 이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옆에 모텔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것들도 다 미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이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 아파트. 그리고 반대편은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해서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그래서 일단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주택 용지부터 딱 잡는 거죠. 주택부터. 그리고 주택이 지어져서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애들 다닐 학교 있어야 돼요. 학교 여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품화. 그래서 애들 통학하기 좋게 아파트 단지 옆에 다 학교들이 있어갖고 다 편리하게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거 못 가갖고는 그냥 엄마가 다 손들고 가줘야 되는 거죠. 손잡고. 아무튼 초품화 같이 이렇게 학교도 배치해주고 여기다가는 각종의 판매시설 같은 이마트 홈플러스 여기다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요 위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판매시설 뭐 문화집회시설 뭐 등등등 해갖고 자 요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데요. 이런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에 관한 것들이 다 토지에 관한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개발 플러스 건물의 배치 같은 건축에 관한 기준 건축에 관한 것도 미리 철저하게 다 계획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놓고 지구단위 계획대로 다시 개발. 그럼 옛날같이 난개발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에 관해서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다 무슨 절차로 해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합니다. 근데 우리 이 결정권자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만큼은 누구까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원래 시장 군수는 결정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요 파트는 지역적인 거 동네 단위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거 다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까요? 또 지구단위 계획 의의 뭐 충실하게 말씀드렸고요. 쭉 내려오셔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그럼 계획의 수립 기준은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 다음에 줄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토지계획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권자, 이방권자 다 달라요. 그런데 기준은 변함없이 국토부 장관. 항상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100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가로 3번.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데요. 여기서는 결정권자 한번 써봅니다. 국토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일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역부터 정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대상부터 나오게 돼요. 그럼 대상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밖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우리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개발하는데 우리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개발할 곳이니까 개발할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얼마든지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것,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또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해라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이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밖에서 비도시지역은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해요.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원칙 뭐 할 곳이냐? 보전할 것. 보전 목적의 용도죠. 보전할 곳이니까 함부로 정해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용도 지역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 자, 우리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 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비도시래도 얘는 도시적으로 개발될 곳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적, 요거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좀 전에 봤던 개발진흥지구, 주로 비도시라도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요 두 개만 비도시라도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딱 요 두 개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 알고 있는지 딱 물어봤어요. 28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죠. 도시적 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려요. 도시적 외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개만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 이 두 개만 비도시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100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자, 1번에 임의적 지정. 그거는 지정할 수가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그 옆 페이지 그 넘어와서까지 그냥 한 바닥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꼬박꼬박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본다. 얘기죠. 그래서 1번 용도지구는 됐고, 그 밑에 2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밑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뭘까요? 요게 신도시.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 개발할 것. 신도시 개발. 그다음 3번에 도시 및 주거용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정비구역 밑줄. 정비구역은 뭐 할 곳일까요? 정비가 재개발이니까 재개발할 것. 그래서 신도시로 개발할 것. 구도시 재개발할 것. 그 다음에 4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얘도 신도시. 신도시. 이 택지라는 게 건물 지을 땅, 아파트 같은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 이것도 신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판교 택지개발지구라고 불러요. 판교 택지개발지구. 그거 뭐라고 그래요? 판교 신도시.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하고 4번 도시개발구역이든 택지개발지구든 정비구역이든 다 뭐 할 곳이냐? 신도시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할 것. 이런데 개발할 곳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딱 개발할 것.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로 와볼까요? 102페이지. 그 2번에 필수적 지정, 의무적으로 정하는 대상. 이거는 나중에 우리 배운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맨 밑으로 와보세요. 3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 비도시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딱 두 개만. 그 옆 페이지 가로 1번. 맨 위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50% 이상이 계획관리적 밑줄. 계획관리적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럼 일단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요건들 보면 또 장난 아니죠. 한바닥.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살 붙여 나가는 거죠. 일단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또 하루 2번에 자 10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발진흥지구로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비도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이제 도시적 아니든 밖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이게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그 밑에 보면 내용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2개 체크하셔갖고 그 2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논점이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항은 그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논점. 그래서 그 2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데 자,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볼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밑줄. 자, 오늘 반드시 포함하래요. 왜요? 자, 우리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준다고요?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반드시 학교 같은 거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효과 저 110페이지로 와보세요. 쭉 넘기셔갖고 110페이지. 일단 제가 수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읽어봤자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머리만 복잡해져. 다 때가 되면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가는 거죠. 110페이지의 맨 위에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그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효과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구 단위 계획 통제 하에 건물 건축해라. 지 맘대로 건물부터 때려져 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갖고 요 동네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다 그래요. 자, 요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단독주택 용지로 딱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또 재수 좋게 요 구석탱이 요 코너 여기에 있는 땅을 딱 분양받았네요. 당첨돼 갖고. 그럼 이 땅에다가 평생 소원 슈퍼마켓 건축하고 싶어요. 슈퍼마켓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단독주택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 하는 건데 대신 요 계획에 맞게 건축하면 인센티브 줘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이제 좀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하에 건물도 짓고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30회 기출 문제 그게 그냥 한 문제였어요. 작년. 그 다음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 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5장 도시군 계획 시설 이어서 보겠습니다.